최근에 이 가격 올라간 게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이제 예. 유동성이 워낙 예. 뭐 이건 미국도 뭐 지금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죠. 난리라고 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제 예.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을 못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.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지금 어떤 주택 공급의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? 저는 이게 재밌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해석해야 됩니다. 네.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거든요. 지금 상태에서 안정되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는 뭐 다 싫어하겠지만은 일단 지금도 어느 정도 균형 상태예요. 근데 이제 지금 바라는 것들은 지금까지 폭등했던 게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고 여기서 균형 잡는 걸 좋아하는데 이러려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. 떨어지기 위해서 공급이 어디만큼 와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공급은 아쉽게도 뭐 한 몇 년 내에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지금 뭐 빨라봐야 한 2, 3년 지금부터 2, 3년 내에 좀 될 건데 그렇게 돼서 안정화되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가 지금 현재 서울시장,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작년 뭐 하반기만 해도 그 한 7, 8만 원 가까이 인하를 했더라고요. 서울시가 많이 할 때 한 12만 원고 적게 할 때는 한 6만 원 인하합니다. 네. 근데 작년 하반기에만 한 6, 7만 원 많이 했죠. 많이 한 거예요. 그 물량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건 2, 3년 걸리니까 그럼 2, 3년 지나면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그다음 거기에 또 2, 3년 더 지나면은 이제 신도시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은 좀 장기적 안정이 될 거예요. 이게 이제 공급에 대해서 안정할 수 있는 시간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, 3년간은 좀 기다리기 어렵다. 근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안정도 있습니다.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가 줄어서 이제 가격이 안정되거든요. 그런 힘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. 마음은 안 듭니다. 저도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걸 안정이라 볼 수 있냐.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또 수요가 확 붙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가치 가던 아파트가 7억이 되었다. 그럼 바로 대기하던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. 그래서 수요라는 측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이제 지금부터의 가격 안정을 좌우하는데 수요라는 것들도 지금 한계에 봉착했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. 그 대신 이제 대선에서 뭐 얘기하는 것들이 약간은 반영이 될 것이다. 뭐 대강 그런 것들이죠. 2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판도를 바꾸는 또 많은 역할을 했던 임대차법 때문에 그렇죠. 신규 물량 나오는 거 해서 이게 전월세를 밀어 올려가지고 또 이게 또 매매가 영향을 줄 거다.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좀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? 그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이 있는데 서로 상관관계 정도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떨 때는 얘가 올라가면 따라가기도 하고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일관된 결론 나오지는 않습니다. 어떨 때는 전세가 폭락하고 있는데 매매가는 올라가고 뭐 전세가율로 표현하기도 하고 매매가는 멈춰 있는데 전세가는 하염없이 복등하고 있고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완전히 일관되기는 볼 수는 없다. 근데 이제 해외 사례들 보게 되면은 임대차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보통은.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주택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큰 거죠. 보통은 이제 고가주택이라든가 새로 지은 주택은 다 규제에서 뺍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. 중저가 정도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모든 주택, 뭐 전세 70억짜리도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시장 충격이 더 큰 거고 근데 저는 전세가가 재작년 여름에 이렇게 수직 상승했거든요. 근데 그래프를 보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이번 정부 들어서 재작년 7월까지 전세가 상승률은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었어요. 제일 사실 매매가만 올랐지 전세가는 괜찮았잖아요. 근데 이게 갑자기 폭등으로 바뀐 게 임대차 입법 통과하고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하는 건 지금 7월달에 첫 도래고 또 한 번 손바뀜 나면은 또 엄청 폭등할 거 아니냐.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거는 지금까지 일단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 손바뀜 할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폭등한다도 있지만은 또 나오는 물량도 많은 겁니다. 내가 이 사람이 나오니까요. 그 세입자도 있고 또 임대인 또 둘 다 이제 물량이 늘어나거든요. 물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지금까지 수직 상승했으니까 또 이렇게 오를 것이다는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올라갔다가 뭐 조금 오르거나 뭐 물론 지금보다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좀 답답할 일이 옛날에 여기였다가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. 이런 것들이 수요의 힘이죠. 그래서 여기서 오르는 힘 자체가 매매가를 다시 한번 칠 거냐, 쳐 올릴 거냐 아니면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좀 괴리되게 움직이는 시기가 많은데 최근에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습니다. 전세나 매매가 괴리되는 시기의 특징을
찝는다면 대충 어떤? 그게 이제 뭐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. 뭐 경기가 굉장히 나쁠 것이다. 나쁠 것이다 그러면은 집값은 떨어질 걸로 보죠. 그럼 전부 다 전세로 가는 겁니다. 그럼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는 떨어지고. 근데 경기가 아주 좋을 것이다.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은 경기는 별로 안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매매가는 막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이제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따라 올라가죠. 매매가율을 막 메꾸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,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는 확실한데 네.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는 왔다 갔다 갑니다. 그 시간마다.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균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불안한 균형점. 네, 불안한 균형점인데 지금 그러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 예.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금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균형점이면은 가서 붙어야 되는 건지. 저는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돈도 하나도 없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연끌을 해서 사야 되는데 네. 그건 절대 피해야 될 것 같고요. 연끌은 굉장히 안 좋은. 저도 작년부터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네. 연끌은 최악의 수단이고. 최악의 수단이다. 근데 뭐 약간 하락이 걱정되지만은 여유가 좀 있고 뭐 한 LTV 한 40%로 내가 할 수 있다.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사도 되는 게 아니냐. 근데 지금부터는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한 연말 사이에 자기가 생각하는 단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어떤 동네. 네. 그게 계속 보는 거예요. 보다가 뭐가 덜커덕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. 그래, 그때 그렇게 사면은 보통 한 10% 이상 싸게 사는 건데, 그다음부터 충격이 오더라도 자기가 좀 오랫동안 살 것이고, 금융 부담이 없다면은 사는 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살면서 계속 이사 쫓겨다니면서 뭐 비용이라든가 스트레스보다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원래 이상은 갈 테니까.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좀 그렇다는 거고,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뭐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십시오. 네. 뭐 한 30~40% 이상 국가에서 다 안전마진 바로 주는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건 떨어지더라도 계속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구축을 사느냐 마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금 여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.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다.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신도시도 한번 마음에 드는데 한번 기다려 볼 만합니다. 저는 신도시 입주할 때부터는 가격이 좀 강하게 하락할 것 같고요. 네. 그 신도시 입주하기 전부터 가격 조정은 좀 올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제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신도시 분양을 받으면 신도시 분양은 좀 싸게 나오고 여유도 있을 것 같아요. 경쟁이 뭐 아주 센데 하면 세겠지만은 네. 뭐 적절한데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신도시 그 중간이나 끝물 가면 아마 미분양도 나올 거예요. 항상 사실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가 항상 그랬잖아요. 그 미분양도 나오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.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뭐 몇 번 저희 외부리도 나와서 말씀하셨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집을 살 때 그래도 아까 이제 그 자금 여력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집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니까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냥 버틴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. 그게 한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내가 그냥 들어갈 때 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이제 참고로 보면 저도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투기적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.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투기제적 성격이에요. 그게 IMF 때 아파트가 한 3분의 1이 빠졌습니다. 9억이 6억이 됐다는 거죠. 1년 만에. 그리고 한 5, 6년 지나서 제자리 더 이상 갔고. 두 번째 위기가 이제 리만부터 유럽 재정위기까지 한 5년 동안 아파트가 줄줄줄 빠집니다. 빠질 때도 딱 3분의 1이 빠지더라고요. 3분의 1이요? 9억이 이제 6억 되었다가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. 뭐 최고 투기제가 그 정도 빠지면 나머지는 그 미만으로 빠진다 보면 돼요. 한 최고로 빠져봐야 한 20%? 그 정도까지. 근데 이게 리만이라든가 아니면 IMF라든가 어마어마한 이벤트입니다. 그거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그만한 이벤트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안 온다 쪽으로 되도록이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오면 지금 뭐 거시경제 담당자들 다 잘라야 됩니다. 사실 집 말고도 다 망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덜한 충격이면은 빠지더라도 단지에 따라서는 한 20% 정도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또 이렇게 좀 위치가 좋으면은 그 대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오는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. 선진국들도 이렇게 부침을 겪으면서 올랐는데 우리는 최근 한 6, 7년을 보게 되면 부침 없이 올랐거든요. 이건 세계적으로 좀 드뭅니다. 근데 미국도 최근에는 뭐 계속 그게 미국도 한 3, 4년 전에는 쭉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라가거든요. 우리는 빠지는 건 거의 없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특이한 건데 이런 것들은 한번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.
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. 그렇죠. 뭐 사실 2015, 16년부터 끊임없이 달렸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이렇게 긴 거는 언제든지 조정이 오는 거다. 그리고 이제 왔을 때 또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.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소외받는 지역에 네. 그 사실면은 이 하락폭은 적어요. 네. 상승 속도도 느리고 네. 폭도 적고 그런데 뭐 적당히 우리가 제일 좋은 데 든지는 알잖아요. 네, 어딘지 제일 알고 있죠. 좋은데 네. 2급지, 3급지, 4급지 있는데 뭐 한 중급지나 좀 상위 쪽에 있는 땅을 찍어가지고 그게 계속 보시면서 약간 저렴한 게 있다 싶으시면 들어가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는 없을 겁니다. 그러면 뭐 다주택자는 그냥 저는 안 여쭤볼게요. 왜냐면 네. 다주택자는 지금 워낙 뭐 교수님도 그렇죠. 말씀하셨고 정리를 할 네. 때다라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냥 지금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1주택자는 양도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서울에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네, 합니다. 지금 자기 살던 집보다 또 내려가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30평에 뭐 장특공대가 10년인가 그렇잖아요. 네. 거기 사신 분들은 뭐 이사 못 다닙니다. 네. 그냥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양도세 문제가 좀 해결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1주택자에서 이제 그런 세금에서 좀 부담이 없다.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이 올랐는데 세금 1-2천만 원이다. 그 경우도 바로 팔고 이제 뭐 지켜본다. 이런 방법도 투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지역을 계속 보시면서 조금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들어가는 자세.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이제 없애시는 게 낫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내가 사는 집에서 좀 네. 편안하게 좀 있으면서 네. 계속 보다가 정말 괜찮은 물건이다 싶으면 정리하고 가는 것들이죠. 근데 뭐 그 지금이 이제 고점이다. 그리고 이제 좀 조정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다 팔고 당장 뭐 다 정리하고 또 1년간 있다가 그러다 또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그 9.13 대책인가요? 그 이후에 그렇죠. 집값이 좀 빠졌었죠. 빠졌거든요. 예. 빠져가지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러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 모든 기관들이 그 해부터 한 몇 년간 빠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제 기억으로도 그때 강남이나 서울의 주요 단지들이 한 20% 빠졌었어요. 저는 제 기억으로. 빠질 거라고 막 네. 예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가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재차 폭등했습니다. 네. 그때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빠진다고 얘기할 때요. 네. 서울은 뭐 강보합이나 이제 전국 진짜 빠졌습니다.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. 어떻게 투기적 수요로 막 지금 있는 걸 모두 현금화 해가지고 네. 이거는 좀 지향하는 게 그렇죠. 좋다. 예. 이거 되게 예민한 얘기인데요. 대출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돼야지 적당하다고. 자기 소득과의 관계를 보통 많이 따집니다. 네.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만 상환했죠. 네. 이자 상환할 때 좀 투기적으로 이렇게 대출하는 분들도 한 40% 미만을 받습니다. 40% 넘어가면 빡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자 1-2%툭 오르면은 갑자기 그죠. 상환금액이 그렇죠. 팍 네. 오릅니다.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원리금 봐주고 이제 막 대략 한 40%가 마지노선이 아닌가. 그 이상 넘어가기 자기 소득의 40%. 자기 소득의 40%. 그걸 넘어가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약간 하방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올 금리도 가능성이 계속 있으니까. 올라가고 있는 예. 상황이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 절대 40% 넘기면은 이제 힘들어진다. 그렇죠.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.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.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.